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빅터 아일랜드. 반수연 지음, 이현주 읽음. 빅터 브릿지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출구로 빠져나오니 납작한 박스를 수십 개 엎어놓은 모양의 공단이 보인다. 공단은 섬과 육지 사이를 메운 매립지에 U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섬의 이름을 따서 공단을 빅터 아일랜드라 부른다. 섬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섬으로 불리는 셈이다. 그곳에 23개의 공장이 있다. 만두 공장은 U자의 둥근 부분 서쪽 끝,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다리 아래로 해가 붉게 떨어지고 있다. 비스듬한 빛을 받아 강물결이 반짝이며 일렁인다. 균은 강변에 차를 세우고 시계를 본다. 아직 출근 시간이 30분이 남았다. 회사에서 여기까지 구글맵의 예상 시간은 27분이었지만 밟아보니 22분이면 충분했다. 5분 빨리 도착한 것이 규의 운전 실력 덕인지 포르쉐의 성능 때문인지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규는 자신이 그런 것에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곤 한다. 갑작스런 추위 때문인지 강변 공원에는 홈리스의 텐트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 팬데믹을 지나며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탓이리라.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홈리스의 웃음소리가 열린 창으로 왁자하게 쏟아져 들어온다. 경쾌한 웃음소리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소풍 나온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창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다.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지만 초겨울 같다. 잔디 위에 한 남자가 담요를 덮고 드러누워 있다. 남자 옆에는 커다란 개가 엎드려 있다. 둘은 죽은 듯 한동안 꼼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빨래를 널어 말린다. 단백질 함량이 28g이라는 바를 한 입 베어문다. 오늘 단백질 섭취량은 98g. 목표한 140g을 한참 못 미친다. 균은 몸을 돌려 뒷자리에 둔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린다. 뒷자리는 사람이 앉기에는 비현실적으로 좁다. 각 잡아 넣어둔 바지가 서류 사이에서 납작하다. 신축성이 좋은 아크테릭스 등산 바지는 오늘 규의 작업복이다. 양복 바지를 벗고 한쪽 다리를 막 넣었을 때 누군가 차를 툭툭 친다. 반쯤 속옷 차림이던 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다. 카트에 잡동사니를 가득 싣고 텐트촌으로 향하는 남자다. 남자는 누렇다 못해 검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웃는다. Hey dude, don't touch my car! 규는 소리친다. Fuck you! 남자는 타이어를 툭툭 찬다. 그는 이미 약에 취해 있다. 걷어올린 팔뚝에는 주사 자국이 푸릇푸릇하다. 근육이 빠진 몸은 야위고 휘었다. Fucking drug addict. 규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단백질 바라도 몇 개 챙겨줄까 하다가 한쪽 다리에 바짓가랑이를 걸친 채로 차를 움직인다.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저런 사람들이라면 편의점에서 일할 때 겪을 만치 겪었다.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약을 샀다. 리커 스토어에서 독한 술을 사고 담배를 보루째 샀다. 확률이 낮은 즉석 복권을 긁어댔다. 돈은
일주일도 안 돼 떨어졌다. 돈이 떨어지면 음식을 훔치거나 알코올이 섞인 싸구려 스킨을 몰래 뜯어 마시는 이도 있었다.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으니 그거라도 마시고 취하자는 거였다. 그들의 입에서는 알코올보다 더 독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규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동정하다가 미워했다. 나중에는 소리치고 싸웠다. 그들도 만만한 놈을 알아보아서 언제나 규의 시프트에 와서 말썽을 피웠다.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몸싸움 끝에 붙잡았을 때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와 반성문을 길게 썼다. 팔다 남은 샌드위치를 챙겨주었을 때는 그 때문에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하는 놈도 있었다. 규는 만정이 떨어졌다. KBS 오디오북 Yo, nice car, my friend. 공장 주차장은 붐빈다. 교대 시간이라 출퇴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모양이다. 조수석 녹슨무늬 사가 흘러내리는 포드 F150 트럭과 도요타 캠리 사이에 딱 하나 자리가 있다. 양쪽 다 차선을 물고 있어 공간이 빠듯하다. 투도어 포르쉐는 몸체는 작지만 문이 커서 차간거리가 더 필요하다. 차에 흠집이라도 난다면 쥐꼬리만큼 벌려고 나와서 한 달 월급을 날릴 수도 있다. 지난 겨울에도 진이 진통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다 가파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졌다. 백미러와 앞범퍼가 지하 입구 기둥에 부딪혔다. 부딪혔다기보다는 살짝 닿았다. 그래도 수리비가 무려 5,900불이나 나왔다. 포르쉐를 살 때는 그런 종류의 지출은 예상하지 못했다. 규는 문이 트럭에 닿지 않게 한 손으로 모서리를 잡고 몸을 비틀어가며 차에서 내린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 들어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반짝이는 물건을 본다. 그리고 규를 본다. 슈퍼바이저는 뒤집어 놓은 파란 플라스틱 박스 위에 올라가 첫 출근을 한 이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25, 30이나 되었을까? 상냥하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다. 통통한 볼과 동그란 눈, 또록또록한 말투가 은수를 닮았다. 갑자기 떠오른 은수 때문에 규는 민망한 것을 들킨 듯 얼굴이 달아오른다. 은수와 연락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은수가 프롬파티 사진과 I did it이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은수는 보랏빛 민소매에 허리에 작은 구슬이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규는 그 사진과 문구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느라 이틀을 답하지 못했다. 규는 벌써 졸업이니 라고 썼다가 지우고 잘 지내냐고 썼다가도 지웠다. 그러다 결국 답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다. 규가 의식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검은 원 속에 은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끌려 들어가 있다. 그건 규도 어쩔 수 없다. 모두가 연결된 관계에서 은수만을 끊어 가져올 수는 없었으니까. 자, 안전화는 신고 오셨죠? 정부의 인증마크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없는 분은 오늘 일 못합니다. 다행히 규는 어제 퇴근길에 200불을 주고 산 안전화를 신고 있다. 베이지와 짙은 갈색이 섞인 티타늄 소재의 가벼운 안전화다. 월마트에 가면 60불짜리도 있는데. 찜질방 달걀을 만든다고 밥솥에 달걀을 조심스레 쌓아놓던 진이 입을 삐죽거렸다. 진은 규가 취향에 맞지 않는 물건을 참지 못한다며 재수없어했다. 요즘은 선택과 집중의 시대라며 규의 방식을 지지한다던 진이
그렇게 돌아섰다. 엘사가 태어난 후 진은 규의 취향이 유아기적 결핍에서 비롯된 병증일 뿐이며 아직 철회하지 못한 감정이 낳은 미성숙의 산물이라 몰아붙였다. 진이 포르쉐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규는 포르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규는 만두 공장에서 배정된 일을 시작하기 전 탈의실로 가는 길에 얇은 철제 블라인드를 벌려 포르쉐의 안전을 확인한다. 옴팍 들어간 포르쉐가 잘 보이지 않아 고개를 이리저리 뺀다. 부적절한 곳에 주차를 했다는 생각이 자꾸 규의 신경을 잡아끈다. 좁은 탈의실에 사람들이 북적인다. 상의를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을 때만 해도 무슨 연구소 직원 같았지만 마스크와 머리 그물망을 쓰니 금세 만두공장 노동자 폼이 난다. 그물망 안쪽으로 왼쪽 귀 위에서 시작된 흉터가 산을 밀어 길을 낸 것처럼 선명하다. 규는 머리카락을 끌어모아 흉터를 덮어본다. 누군가 규를 부른다. 사람들의 시선이 규에게 몰린다. 규는 안 들리는 척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간다. KBS 오디오 북 당일 구직 앱에 사회보장번호와 가능한 시간대를 입력할 때만 해도 뭘 그리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매달 조금씩 빚을 지는 중이었고 진이 불안해하니 뭐라도 하고 있다는 포즈를 취해야 했다. 진은 당장 아이를 맡길 데도 없었고 워킹 비자도 끝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앱에서는 하루 종일 일자리 알람이 띵띵 울렸다. 그걸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울렁거렸다. 마치 누군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급해지기도 했다. 앱에 일자리가 뜨면 몇 분 안에 없어졌다. 먼저 버튼을 누르니가 그날 혹은 다음날 일을 가졌다. 일이 사라지고 나면 잠깐 패배감이 스쳤지만 곧 안도했다. 잊을만 하면 또 알람이 울렸다. 임금은 일을 마치자마자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사용자들은 리뷰에 달았다. 일자리마다 별점도 투척했다. 이력서도 경력도 필요 없고 그날 일한 만큼 바로 돈을 준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하룻밤 눈 질끈 감고 일하면 엘사의 기저귀가 3박스였다. 이틀을 일하면 한 달 분유값이었다. 그 정도만 돼도 지금의 재정 상태에서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었다. 포르쉐를 살 때는 규도 계획이 있었다. 명색이 회계사인데 아무 생각 없이 포르쉐를 샀을까? 포르쉐 거지로 사는 거야 각오한 일이지만 빚을 지게 될 줄은 몰랐다. 연애와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다. 40이 될 때까지 못하던 연애가 새삼 되겠냐고 포르쉐와 결혼한 셈 치겠다고 가까운 직장 동료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규는 한쪽 길은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한 것이었다. 사고처럼 진을 만나고 엘사를 낳기 전만 해도 별 문제 없었다. 구직앱을 깔았지만 막상 일을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입에 쓴맛이 돌 때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싶다가도 덜컥 겁이 났다. 더 이상 소금간이 버짐처럼 허옇게 핀 티셔츠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에 몸을 씻던 시절이 아니었다. 자고 나면 새 몸이 되던 시절도 아니었다. 여름에도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푹 자도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42이었다. 규는 고민했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던 시절이 그립기는 했다.
이렇게 노곤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생이 쓰지 않는 관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없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나는 이제 맹수의 사냥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규의 말에 진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비웃었다. 당신이 맹수였다고? 물론 규가 맹수였던 적은 없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어제는 덜컥 작업화를 샀다. 마침 퇴근길에 들른 은행 옆에 마르크스라는 작업용품 가게가 있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고민은 딱딱한 껍질을 뚫고 심연에 닿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 동그라미의 끝을 밟듯 내내 반복하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오고야 마는 갈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연히 작업화를 사고 나니 이미 갈등은 끝이 나버린 듯 불가해한 평온이 찾아왔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찾아간 농장은 도심에서 30분쯤 동쪽에 있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블루베리 농장주였으므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붉게 단풍 든 블루베리 밭이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어 달릴 맛이 났다. 꼭 이 순간을 위해 포르쉐를 산 것처럼. 그 붉은 덩어리 안에서 생은 더없이 안온하고 설레고 행복했다. 농장을 지나치는 바람에 다시 차를 돌릴 때만 해도 만두 공장은 머릿속에 없었다. 벚나무를 양쪽에 심은 긴 드라이브웨이를 따라가니 블루베리 밭 한가운데 섬처럼 성처럼 농장주의 집이 있었다. 차고 앞에는 포르쉐와 람보르기니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건물 정면으로 굳게 문이 닫힌 3개의 차고가 있었다. 차고 안에는 더 귀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다. 선입견은 금물이었지만 규는 어쩔 수 없이 의심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 농장주는 이민 온 지 53년 된 인도계 노인이었는데 면담하는 3시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차의 주인인 먼 친척들은 모두 어딘가로 여행 중이라고 했다. 은행 기록과 영수증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의 증빙 서류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규는 반론 없이 대략의 상황만을 메모하며 가볍게 면담을 끝냈다. 어차피 통역이 없이는 못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는 척하며 시간만 끌 터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점심을 먹기 위해 블루베리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주차했다. 농장 옆에 작은 비행장이 있었다. 마침 그때 작은 비행기가 또 다른 비행기를 매달고 막 이륙했다.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리며 한동안 비행을 하더니 두 비행기는 하늘에서 분리되었다. 저게 뭐지? 아, 글라이더구나. 그제야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저걸 타본 동료의 말로는 무동력 비행물체인 글라이더를 조종하는 사람이 버튼을 눌러 엔진 비행기와의 연결된 선을 끊는다고 했다. 동력을 가진 비행기에서 분리되어 엔진도 프로펠러도 없는 비행물체가 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모든 진동과 소음이 사라진 하늘 위의 시간은 무섭도록 고요했는데 잠시 후에는 두려움조차 사라지며 어떤 진공 상태가 오더라고. 그건 어쩌면 남에게 기댈 수도 자력으로 무엇을 바꿀 수도 없는 상태가 주는 평온함일지도 모르겠다고 동료가 말했다. 규는 두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앞의 비행기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듯 요란하게 큰 원을 그리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글라이더는 서서히 유영하며 고도를 낮추고 조금 거칠게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비행기의 정지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거대한 그물을 들고 달려나갔다. 그때 일자리 알람이 띵 하고 울렸다. 균은 출근 전에 자신이 만든 참치 삼각김밥을 한 입 물고 농장주와 면담하며 메모한 것을 훑어보았다. 여름이 되면 농장 입구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팝업 스토어를 열어 과일을 파는데 그 일대에서는 유명하다고 들었다. 문제는 현금거래였다. 그건 회계감사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 건드리기가 까다로웠다. 늙은 여우 같은 농장주는 그것을 잘 알았다. 저기를 가진 상대의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대화는 쉽게 지쳤다. 처음 입사를 했을 때는 그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제법 받았다. 세무조사 출장을 다녀온 날이면 누군가에게 실컷 얻어맞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참 이상한 감정이었다.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아 입술이 새파래질 때까지 물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디에 부딪혔는지도 모를 멍이 온몸에 시퍼랬다. 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아버지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히 물었다. 20개의 상담 세션이 끝나고 약을 끊던 날, 의사는 규에게 72색 색연필을 선물로 주었다.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린 그림에서 재능을 봤다고 의사는 농담을 했다. 규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시동을 걸다가 전화기를 꺼내 일자리 알람을 열었다. 아직 자리가 있었다. 수락 버튼을 눌렀다. 마침 그때 돌고 돌던 마음이 동그라미에 할 수 있겠다에 닿아서 가능했다. 그것은 한 줌의 충동과 몇 개의 우연과 또 얼마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오늘 저녁 6시까지 출근하라는 응답을 받고 나니 운명이려니 싶었다. 딱딱한 냉동만두가 휘어진 슬라이드에서 쏟아져 내린다. 플라스틱 통을 단단히 붙잡고 대기한다. 어라, 만두는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위쪽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린다. 산탄총알처럼 달려드는 그것을 보며 놀라 눈을 질끈 감는다. 만두는 규의 아랫도리를 무차별적으로 난타한다. 겨우 이 정도의 방향과 속도에 대처하지 못하다니. 규는 포르쉐를 타고 한밤의 하이웨이를 시속 280km로 달려도 끄떡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만두 앞에서는 눈을 감아버릴까? 만두를 담아야 하는 플라스틱 통으로 아랫도리를 막는다. 그것은 본능적인 방어지만 사람들은 소리내서 웃는다. 돼지고기와 부추를 섞어 만두소 작업을 하던 알렉스가 뛰어와 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만두는 한동안 더 떨어져 내린다. 규는 플라스틱 통을 내려놓고 알싸하게 아픈 물건을 양손으로 감싼다. 얇은 등산 바지에 여기저기 만두 파편이 튄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되어 작업은 몇 분이나 멈춘다. 사람들은 애송이라 부르며 쿡쿡거린다. KBS 오디오북 You, 포르쉐 가이! 또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른다. 어느 새끼인지 들이받고 싶지만 마음뿐이다. 슈퍼바이저는 규의 자리에 알렉스를 투입한다. 다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자 사람들은 재빨리 웃음을 거두고 각자의 자리로 간다. 빗자루로 바닥에 떨어진 만두를 쓸어 담는다. 만두는 그새 녹아 끈적거린다.
It's okay. 슈퍼바이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웃음기 없는 얼굴로 큐에게 반죽 코너로 옮기라고 말한다. 반죽은 넓적한 두부처럼 잘려 켜켜이 포개져 있다. 그걸 기계의 입구에 넣으면 넓게 펴진다. 그 위로 동그란 만두피가 찍힌다. 나이든 여자 셋이 띄엄띄엄 앉아 구멍난 만두와 찢어진 만두와 찌그러진 만두를 골라낸다. 마치 일정한 비율로 불량품이 생기는 것처럼 그들의 몸놀림에는 리듬감이 있다. 규는 반죽을 알맞은 타이밍에 채우고 만두피를 찍고 남은 가장자리 반죽을 다시 반죽기에 던져 넣는다. 자주 머뭇거리고 허둥지둥 움직이느라 바쁘다. 반죽기 앞에서 녹은 만두를 밟아 휘청한다. 뜻모를 일본어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반죽기는 반죽 덩어리를 공놀이 하듯 굴리며 맹렬히 돌아간다. 거기로 떨어졌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 같다. 덥지도 않은데 땀이 맺힌다. 옷소매로 땀을 닦는다. 이렇게 노동의 근육이 빠져버렸나? 근육이라니. 인생 전체가 근육을 쓰지 않기 위해 달려온 길 아닌가. 그 사이 규는 베테랑 회계감사원이 되었지 않나. 이제는 보고서쯤은 눈 감고도 쓸 수 있지. 숨겨둔 돈을 찾는 것도 잘하지. 10년을 같은 일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알게 되었지. 얼마나 뻔뻔한지도 알게 되었지. 이름이나 주소를 묻다 보면 명백한 사실을 말할 때 표정이 나온다. 감정에 동요 없는 상태의 얼굴 근육. 그것이 바로미터가 된다. 그러니 귀의 근육은 그렇게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화해온 셈이다. 실망이네요. 난 어디 마피아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 공무원이라니. 말은 그리했지만 진은 안심하는 눈치였다. 진의 표정에 규도 안심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온 진은 단골 커피숍 바리스타였다. 진이 처음 주문을 받으며 이름을 물어보았다. 규는 규 대신 큐라고 대답했고 진은 종이컵에 KYU라고 적었다. 그을린 얼굴, 보라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에 태가 두꺼운 검은 안경을 쓴 진도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머, sorry. 진이 바닐라 시럽 오트밀 라테를 규 쪽으로 밀며 거품을 조금 쏟았을 때 짧은 한국말을 했다. 괜찮아요. 규도 한국말로 대답했다. 둘은 서로 민망해서 실없이 웃었다. 워킹 홀리데이를 왔는데 워킹만 하고 홀리데이는 못 가졌다는 진을 포르쉐에 태울 때만 해도 데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데이트라는 걸 해보긴 했나? 30 초반까지는 가끔 친구들이랑 어울려 여자를 만나기도 했다. 오이스터바에서 하나에 3불짜리 굴을 300불어치나 사준 여자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클럽에서 만난 낯선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론 지나치게 해석하고 공도 들였지만 어느 것도 연애에 이르진 못했다. 물론 그것도 다 오래전 일이었다. 이제 규에게 연애는 떠올리기만 해도 어색한 무엇이 되었다. 오로라 때문에요. 진은 오로라가 보고 싶어 캐나다를 선택했지만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오로라를 보려면 3시간은 더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오로라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더 큰일이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오로라를 꼭 닮은 야경은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왔다. 어둡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타고 한참을 올라갔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 산 위 주차장에는 먼저 온 차들이 도시의 밤을 향해 여러 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면 초록빛이 보일 거예요. 균은 호수에 비친 불빛을 가리키며 그런 말도 했다. 어휴, 정말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었지. 진은 아직도 종종 그 말투를 흉내내며 진짜 닭살이 돋은 것처럼 팔을 쓸어냈다. 제발 그만. 그럴 때마다 균은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규와 진은 그날 산 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함께 보았다. 뭐였을까? 그날 규는 오래 고였던 혼잣말을 쏟아내듯 말이 많았다. 진의 말은 평생 건드려지지 않던 규의 깊은 근육에 닿았다. 낡은 코롤라를 길가에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을까? 머리까지 바닷물 속으로 밀어넣고 검은 바닥을 기어다녔던 이야기를 했을 때였나? 규가 얼마나 포르쉐의 가죽 냄새를 좋아하는지 말했을 때였나? 진이 규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취향을 가진 당신은 소중해. 진이 하나씩 하나씩 꺼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KBS 오디오북 헤이 큐! 작업한 박스 냉동실로 옮겨야 해. 반죽을 제때 기계로 넣지 못해 공백이 생기자 슈퍼바이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1시간 만에 3번째 파트로 옮기는 거다. 냉동실이라면 냉동창고 아닌가? 그만둬야 할까? 큐는 잠시 갈등한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큐는 얼마 전 응급실에 실려갔다. 엘사에게 우유를 먹이다 갑자기 팔이 축 처졌다. 우유는 바닥으로 흘렀고 우유병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팔이 뻗어지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나오던 진이 알몸에 물을 뚝뚝 흘리며 911에 전화를 했다. 진이 흘린 물 때문에 엘사가 미끄러질지도 모른다고 규가 말했던가. 규의 말이 늘어진 테이프 같았다고 진이 엘사를 안고 울먹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엘사의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다. 갓 40을 넘긴 나이에 뇌졸중이 왔다.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어떤 것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인간에게 그런 걸 물려받은 건가? 규는 그게 분했다. 운이 좋은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증세가 빨리 호전되어 그날 밤 늦게 퇴원했다. 원인을 찾으려면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다. 규는 슈퍼바이저의 요구대로 냉동창고로 포지션을 옮긴다. 하얀 유니폼 사이에서 슈퍼바이저의 형광빛 오렌지 슈트가 분주히 움직인다. 마치 용액을 섞는 막대 같다. 그녀는 노동자들을 다루는 솜씨가 노련하다. 간단 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을 실을 줄 안다. 상대를 해제시키거나 긴장시키기 위해 얼굴에 미세한 근육을 사용한다. 능숙한 영어 때문이 아니라 그늘 없는 태도 때문에 그녀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짐작한다. 세무서에도 저런 젊은이들이 많다. 유연하고 당당했다. 유연함과 당당함이 곧 실력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규의 것이 되지 않는 것들. 승진 시험과 인터뷰에서 늘 결과가 나빴다. 일은 잘하지만 지도자가 되긴 힘들다고 보는 듯했다. 버티자.
그럴 때마다 규는 독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스스로 설득했다. 그리 독한 인간이다. 그 인간이. 어머니는 자주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면 아버지가 던진 잿더리에 맞아 부러졌고 어긋나게 붙어버린 쇄골을 보여주겠다며 옷을 벗었다. 규의 눈에는 쇄골보단 늘어진 젖가슴이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규가 꼭 알아주기 바랐고 동시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 바랐고 무엇보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규가 좀 더 애써주기 바랐다. 무슨 일이 있니?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아버지의 첫마디는 언제나 같았다. 친구에게 쥐어 터졌거나 수학 올림피아드 반에 뽑혀갔거나 졸업식에서 답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아버지의 말 앞에서 급히 쪼그라들어 사소해졌다. 규도 쪼그라들어 사소해졌다. 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딸 같은 여자와 딸을 낳았다.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던 어머니는 술을 마시고 천변에 내려가다가 철제 계단에서 굴렀다. 들것에 실린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규는 아버지의 부재보다 어머니의 부족함이 더 원망스러웠다. 아버지는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가 규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K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아버지의 태도는 돌변했다. 마치 지난 시간의 무심함이 긴 시험이었다는 듯이 어색하고 다정해졌다. 그것은 늘 무심한 것보다 더 나빴다. 이민을 가면 군대 안 가도 돼.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해도 네 친구들보다 훨씬 빠른 거야. 한 학기를 다녔을 때 아버지는 막걸리를 잔에 채워주며 함께 캐나다로 가자고 규를 설득했다. 모둠전의 제일 가운데 위치한 육전을 규의 접시에 올려주며 사랑을 증명했다. 고기는 얇고 밀가루 옷은 두꺼웠다. 아버지가 가버리고 나면 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가길 잘하는 거다. 눈에서 안 보이면 자식이라도 별 수 없다, 너. 공항까지 운전을 해주던 어머니의 새 애인은 아버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이민 가방 2개를 밀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가 눈이 유난히 크고 볼이 통통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꼭 닮은 아이를 보는 일은 신기했다. 규는 금세 은수가 좋아졌다. 일을 시작하고 첫 번째 월급을 탔을 때 규는 신데렐라와 마차를 은수의 선물로 샀다. 똑똑. 은수는 자주 규의 방을 두드렸다. 규의 침대에 드러누워 다리를 벽에 붙이고 낯선 서양 이름을 들먹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말하곤 했다. 포장파트에서 2.5kg 6개의 만두봉지를 넣은 박스에 테이핑을 하면 팀은 그것을 던지듯 규에게 밀어준다. 규는 15kg의 박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배에 힘을 잔뜩 준다. 포크리프트가 작업하기 쉽게 팔레트 위에 박스를 차곡차곡 쌓는다. 의사는 어떤 운동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규는 자신의 몸 상태에 노동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걱정된다. 팀은 힘든 내색 없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팀은 얼핏 봐도 60은 훨씬 넘어 보인다. 목과 가슴팍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 유난히 쪼글쪼글하다. 하지만 골격은 건장하다. 소매를 대강 걷어붙인 오른팔에는 곱슬머리에 플레어 스커트가 팔랑이는 여자가 새겨져 있다. 그림은 조잡하고 색은 바랬다.
규는 그 문신 때문에 홈리스 텐트촌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그를 기억한다. 거기서 너를 봤다는 말을 하려다가 만다. 그 말을 하면 포르쉐에 앉아있던 큐가 딸려 나와야 할 것 같아서다. 2시간을 일하고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규는 포르쉐가 안전한지 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달려간다. 언제 나왔는지 팀이 가로등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여자친구예요? 눈짓으로 문신의 여자를 가리키며 묻는다. 죽었어. 오래전에. 규는 이내 민망해진다. 그러나 열을 내고 일을 해서인지 밤 공기가 시원하다. 나란히 서보니 팀의 키는 규보다 한 뼘이나 더 크다. 팀은 오랫동안 건장했을 것이다. 그의 늙은 몸피에는 젊은 시절의 몸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다. 아버지의 늙은 몸도 그랬다.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후 서너 번 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몸피는 반으로 줄어들고 등은 굽었지만 한눈에 알아보았다. 한국 슈퍼에서 석 단에 1불짜리 팔을 고르던 아버지. 아시안 푸드코트에서 몸을 꾸부정하게 숙이고 혼자 음식을 먹는 아버지를 본 적도 있었다. 새벽 2시다. 공장 일이 끝났다. 규는 사람들을 제치고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를 빼낸다. 강 근처라 그런지 물안개가 자욱하다. 가로등 아래 차를 주차하고 엎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 살피듯 어디 상한 데가 없나 포르쉐를 돌아본다. 엘사 이제 잠듦. 힘들면 그냥 와. 애플워치에 진의 문자가 뜬다. 엘사는 자정을 넘겨서야 잠든 모양이다. 밤낮이 바뀐 엘사. 귀여운 엘사. 규는 10개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밤마다 전쟁이다. 목조 아파트라 깊은 밤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린다. 누가 컴플레인이라도 할까봐 지는 전전긍긍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좀 나을까? 지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그럴 때마다 규는 포르쉐를 생각한다. 팔아야 할까? 이렇게 쉽게? 그것뿐이다. 고민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에이, 큐! 바이! 공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지나가며 아른 척을 한다. 내일도 올 거야? 팀이 지나가며 묻는다. 포르쉐를 타는 네가 왜 여기에 왔냐고 묻지 않는 것이 규는 고맙다. 포르쉐는 일상을 포즈로 만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규는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난감하다. 스무 살에 처음 본 포르쉐 911은 5세대였다. 빨간 포르쉐 911 카레라에서 내린 아랍계의 남자는 마요네즈 대신 겨자를, 체다 대신 스위스 치즈를, 상추 대신 오이를 넣고 토마토는 2겹으로 깔아달라며 까다로운 클럽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팁을 두둑이 주었으므로 주인 아저씨는 불만이 없었다. 포르쉐는 아름다운 차였다. 규가 전해주는 샌드위치 백을 남자는 긴 손가락 몇 개만을 사용해서 받아들었다. 규는 그가 문을 열고 나가 차에 오르고 시동을 걸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엔진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포르쉐 911이라는 차군요. 규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911이야. 911은 앰뷸런스지. 주인 아저씨가 스스로의 농담에 감동한 듯 큰 소리로 웃었다.
KBS 오디오북 균은 그 주말에 시내로 나가 포르쉐 911 브로마이드를 샀다. 책상 위에 붙여놓으니 방이 그럴듯해졌다. 꼴의 사내라고.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정신과 의사가 선물한 색연필로 처음 그린 건 포르쉐 911 7세대였다. 아버지 집의 지하방에서 지금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 그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규의 방 사방 벽은 포르쉐의 그림으로 채워졌다. 자고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사람들을 추궁해서 세금 도둑을 잡아내고 밥을 먹고 또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다. 떠나왔지만 어느 곳에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밤이면 바퀴 틈새의 명암까지 상세히 새겨넣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기 위해 포르쉐를 그렸다. 자동차 그림은 점점 더 치밀해졌다. 포르쉐는 규의 차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규는 무엇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2019년 포르쉐 911의 8세대가 나오고 7세대가 단종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규는 초조해서 잠들 수가 없었다. 막연히 품은 꿈에 이토록 단호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상실감은 당혹스러웠다. 그 당혹감은 덮어두었던 많은 것들을 부주의하게 건드렸다. 40의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환멸과 여태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괴가 뒤엉켜 밤도 낮도 엉망이었다. 캐나다로 온 20과 대학을 졸업하던 27, 세무 공무원이 된 32과 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35. 가까스로 하나씩 매듭을 지어온 시간들이 엷은 막처럼 뭉개졌다. 꼬박 20해였다. 한 번도 찬란해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딱 한 번이면 족할 듯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포르쉐를 사는 것은 앞날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거대한 문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여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느껴졌다. 40의 생일을 사흘 앞두고 차를 받기로 했다. 딜러가 차를 몰고 캘거리에서부터 12시간을 달려왔다.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모래 커피숍 앞에서 서성였다. 이런 걸 꿈이라 불러도 될까? 그렇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걸까? 그게 완벽한 기쁨이 아닌 것이 의아했다. 포르쉐가 멀리서 다가왔다. 저토록 아름다운 것을 오롯이 혼자 보는 건 조금 슬펐다. 아무도 부러워해주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삶보다 더 불행하다. 왼손을 뻗어 왼쪽에 위치한 열쇠 구멍에 열쇠를 찔러 넣었다. 오른손으로 잡아. 어머니는 밥 먹던 숟가락으로 규의 손등을 툭툭 쳤다. 도대체 누굴 닮았냐? 아버지는 왼손잡이 규를 의심했다. 포르쉐의 열쇠 구멍은 왼손잡이 규에게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오랫동안 오른쪽 구멍에 닿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고 비틀고 더듬었던 시간들이 규의 등 뒤로 지나가고 있었다. 다리 아래는 짙은 안개가 고여있다. 빅터 아일랜드는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듯하다. 만두 공장의 불빛도 안개에 풀어지듯 번져있다. 지친 몸과는 달리 정신은 지나치게 말짱하다. 긴장이 풀리니
배도 고파진다.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오랜만에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큐는 집과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린다. 도로는 한적하다. 차가 거의 없다. 근무 교대하는 이들로 왁자한 공장을 방금 빠져나온 터라 도로의 정막은 다른 세계로 뚝 떨어진 것처럼 낯설다.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 동력이 끊어진 글라이더의 정막이 이런 걸까? 한 마을이 타버리거나 물속에 잠겨도 자신만 모를 것 같은 느낌에 등줄기가 서늘하다. 어떤 예감, 분열적인 예감. 분명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 밖으로 나와 골몰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밤이면 느낌은 강력한 예감이 되어 큐를 사로잡았다. 간혹 분열적인 예감에서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 포르쉐를 산 바로 그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1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도 그랬다. 아, 아버지는 죽음마저 폭력적이었다. 비닐에 쌓인 몬트리얼 스모크드 샌드위치를 뜯자 스모크 향과 겨자 향이 확 풍긴다. 이게 이리 냄새가 강했나? 편의점 일을 할 때 폐기 처분해야 할 샌드위치에서 이걸 보면 얼른 호주머니에 숨겨두고 먹곤 했다. 스모크가 입혀진 풍부한 육향을 어린 큐는 좋아했다. 큐는 입을 크게 벌려 한 입 베어문다. 고기는 차갑고 빵은 딱딱하고 겨자는 쓰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나? 슬러시를 쭉 빨아 쓴맛을 지운다. 차 안은 샌드위치 냄새로 가득 찬다. 포르쉐의 날선 가죽 냄새는 더 이상 없다. 큐가 그토록 사랑했던 포르쉐의 냄새. 냄새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차 안에서는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 포르쉐는 그런 걸 하는 차가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배고파서 우는 엘사에게 우유를 먹이는 진을 큐는 말리지 못했다. 아니, 그 순간은 포르쉐의 냄새라는 것이 말도 안 되게 하찮게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은 비터 브릿지 대신 프린스 브릿지를 택한다. 다리의 완강한 쇠줄 사이로 검푸른 산의 능선이 보인다. 그 사이 어둠은 정점을 찍고 미세하게 밝아졌다. 멀리 보이는 마천루가 성냥갑처럼 사소하다. 한가한 도로지만 속력을 높이지 않는다. 큐의 뒤편에서 경고등을 켠 경찰이 전속력으로 달려 큐를 앞지른다. 그날 아버지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갔다. 술에 취해 골프채를 휘둘렀던 날이었다. 큐의 머리 왼편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큐는 경찰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돌아오니 은수는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고 은수 엄마는 큐의 가방과 옷가지를 2층에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911에 신고를 한 것은 큐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은수였을까? I did it이라는 문자는 졸업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날 신고를 한 것이 자신이었다는 말이었을까? 포르쉐의 곡선과 다리의 곡선이 하나의 선으로 만났을 때 큐는 가속 페달을 꾹 밟는다. 페달의 저항이 묵직하게 몸으로 전해진다. 기어를 6단, 7단으로 높인다. 차는 능선의 꼭지점을 향해 날듯이 돌진한다. 등이 의자에 기분 좋게 부딪힌다. 다리의 능선 끝에 산이 보이지만 저 능선을 넘어도 산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균은 안다. 그걸 안다는 것이 균은 다행스럽다. 다리의 끝에 다다르니 길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균은 짧은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다행히 브레이크를 밟고 집으로 가는 피턴에 오른다. 98번 고속도로를 벗어나니 속이 참을 수 없이 울렁거린다. 급히 먹은 샌드위치가 탈이 났을까? 균은 갓길에 차를 세운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자 시큼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토하면서 안전벨트를 풀었지만 이미 늦었다. 토사물이 차 여기저기 튀었다. 균은 차에서 내려 하늘을 보며 막 권투시합을 끝낸 선수처럼 가쁜 숨을 몰아쉰다. 에고, 달걀 한 판이나 들어갈까 몰라. 포르쉐의 트렁크를 열자 그걸 처음 보았을 때 진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트렁크가 작은 것은 차가 작은 것보다 더 치명적이야. 진이 그런 말도 했다. 기저귀와 오리 뽁뽁이 사이에서 물휴지를 찾아낸다. 핸들과 의자와 대시보드를 닦는다. 앞유리와 옆유리도 닦는다. 마지막으로 바지에 튄 토사물을 닦는다. 냄새가 역겨웠지만 속은 한결 편해진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는다. 달짝지근한 분유 냄새와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한 엘사의 유기농 쌀과자 냄새와 진의 조말론 향수 냄새와 티셔츠를 적시며 줄줄 흐르던 진의 시큼한 젖냄새가 차 안에 고루 섞여 있다. 귤을 향해 달려들던 만두와 홈리스 텐트 옆 남자와 남자의 개와 팀의 팔뚝에 새겨진 여자와 배를 살살 긁어주면 까르륵 숨이 넘어갈 듯 웃는 엘사와 질주하는 포르쉐가 유성처럼 눈 속에서 떨어져 내린다. 균은 눈을 짜내기라도 하듯 질끈 감는다. 감긴 눈 속이 검어졌다, 붉어졌다, 푸른빛이 돈다. 피곤해서인지 균은 그것이 오로라의 빛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로라를. 여러분은 지금 반수연 작가의 단편소설 빅터 아일랜드를 들으셨습니다. 반수연 작가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이번 소설집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단편 빅터 아일랜드에서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로 갔다가 폭력에 노출돼 포르쉐에서 허망한 만족을 구하는 규라는 남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회계사였던 그는 사람들을 추궁해서 세금 도둑을 잡아내고 밥을 먹고 또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떠나왔지만 어느 곳에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밤이면 포르쉐 바퀴 틈새의 명암까지 상세히 그림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포르쉐를 타는 거지가 되어 아내와 딸을 위해 공장에서 일하는 그에게 아내가 보고 싶어한 오로라는 피곤하게 감긴 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꿈입니다.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이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빅터 아일랜드.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였습니다.